5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추가 하락하며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도 동반 부진으로 시장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유럽 주요국 지수가 1%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불안에다 스페인 우려까지 겹치며 유로존 악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까지 동반 부진을 보인 탓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유럽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25센트 내려간 92달러 5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스페인의 자산규모 1위 시중은행인 산탄데르 은행을 비롯해 16개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한 단계에서 3단계씩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18일 벌써 주말을 앞둔 금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리스에 대한 위기 한두 번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리스 위기에 대한 학습 효과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그 여파가 길고 또 강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역시 1%대 하락세가 보이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장 마감 이후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를 보는 눈 시간에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우려가 번지면서 시중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뱅크런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봐야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까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인데요. 뉴욕 3대 지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하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5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좀 급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지금 스페인까지 악재가 좀 겹치면서 거기다가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의 어떤 부진한 성적 이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것이다 볼 수 있고요. 넉 달 내 최저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존 리스크와 지표의 어떤 악재 탓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뉴욕 증시는 지금 그리스에서 스페인에 대한 악재로 약세로 출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ECB 같은 경우가요, 이제 그리스의 어떤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 중단할 것이다. 4개 은행에 대해서 자금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어떤 방키아에서의 어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보도, 이러면서 위기감이 좀 고조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피치사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지금 트리플 C로 지금 한 단계 강등했던 부분들, 유로존 리스크는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건입니다. 전절 비슷한 수준 보였고 경기 선행지수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7개월만 다시 하락하는 것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세를 좀 보였지만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막판에 다시 4% 이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헬스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1% 가까이 하락했지만 미디어 제너럴 그룹부터 신문사를 인수했다는 밝히면서 미디어 제너럴 오히려 34%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월마트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4.21% 오른
61.68달러를 기록했고요. 경쟁사 시어스도 3% 이상 올라온 모습도 있었죠. 결국 전반적으로 내수주 개념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선행지수, 고용, 제조업 지표, 부진에 대한 어떤 지표였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나오면서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표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스페인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죠? 예,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신용강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무디스가 스페인 주요 은행들의 대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스페인 은행들 신용등급 무더기를 좀 강등할 것이라는 그 보도가 나왔고, 그리스 얘기도 계속 신용등급에 대한 하락이 그래서 그 시장에서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국채 수익률을 보면서 바로미터를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5.8%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그리스까지도 이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현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까지 좀 급락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 이 부분이 유럽 증시에 대한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별한 어떤 지표 이슈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뱅크런에 대한 조짐 이런 루머들도 계속 나오면서 결국 이 우려 속에 하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던 하루였기도 한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 시중은행 네 곳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죠.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22가 자본 확충 노력이 좀 미흡한 지금 그리스 4개 은행에 대해서 통상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을 차단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구제금융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에다 거듭 촉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요. 은행은 어떤 구체적인 은행은 거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은행이 대신에 이 ECB 승인을 받아서 이 그리스 중앙은행이 집행할 수 있는 이 특별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ECB 차원에서는 일단 통상적인 유동성 공급은 차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선이 앞두고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ECB의 어떤 카드는 그리스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카드가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이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C로 내린 소식도 들어왔었는데요. 사실 지난 3월에는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가 다시 또 내렸더라고요. 네.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네. 있는 부분에서 종전에 B-에서 지금 트리플 C로 한 단계 강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런 가장 큰 맥락은 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에서 이탈할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이같이 내렸는데요. 이번 조정했던 것은 지난 6일날 그리스 총선에서 이 반긴축 정책의 어떤 성향의 정당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새 정부 구성이 연속적으로 실패함에 따라서 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리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정말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을 탈퇴할 때는 디폴트 가능성도 커지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탈퇴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 등급은 강등할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근 유로존 국가에서 뱅크런과 관련된 이야기가 연일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좀 확산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러한 우려가 네. 좀 스페인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인 역시 지금 금융권의 유동성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불안감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결국 국채 금리가 계속 연일 치솟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은행인 방키아에서 이 대규모 예금 인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일주일간 보면 방키아의 고객들이 한 10억 유로를 지금 인출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10억 유로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 1조 한 5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방키아의 주가가 하루 만에 29%나 폭락을 하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런 스페인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다른 유럽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친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방키아 어떤 뱅크런 조짐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인 국채 금리가 빨간불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물론 국채 발행 성공에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죠. 6.3%대나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구제금융을 어떤 자금이 투입한다라면 그것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국영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자금 투입이 이뤄진다면 한 100억 유로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스페인 재무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키아의 대규모 예금 인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서의 뱅크런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금 인출에 되는 것에서 어떤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기 때문에 어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피치사의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는 이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은행들이 포함됐습니까? 지금 스페인의 지금 은행 강등을 좀 조치를 좀 막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스페인의 16개 그다음에 스페인뿐만 아닙니다. 은행 소재 어떤 스페인 은행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강등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스페인의 은행 5곳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을 했고 3개는 2계단, 9개 은행은 지금 3계단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소형 은행사도 좀 많이 껴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영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화이트 칼라든지 청년 실업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가계 대출 줄고 있고 부실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강등을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부동산 회사에 해주는 이 대출이 어떤 부실성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불거지면서 이런 익스포저에 대한 노출이 결국 신용 강등을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무디스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는 한 줄 남겼죠. 그래서 엄격한 자본 요구로 은행의 리스크 흡수능이 높아지고 있고 ECB가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스페인 정부까지 지원해준다라면 좀 긍정적인 신호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는 좀 유로존의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은 스페인의 신용 등급 강등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인데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 내용도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용부터 짚어봐 주시죠. 예,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건을 기록했죠. 전주 네. 수준과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예상치가 중요하죠. 예상치가 지금 36만 5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상회한 결과가 웃도는 수치를 나타낸 거죠.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2주일 전 수치도 소폭이 좀 상향됐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37만 5천 건, 최근 4주간이요. 그러면 전주가 얼마 나왔냐면 37만 9,750건. 보다는 좀 줄었죠.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청구 건수가 327만 건을 기록해서 전주에 비해서는 지금 18,000건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안정적인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유지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실업률을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적인 그런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경기 선행지수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도 부진하게 발표가 됐다고 하죠. 이 내용도 살펴볼까요? 예, 지금 4월 경기 선행지수가 0.1%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0.1%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0.1%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장기 확장 추세는 훼손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 경제가 모멘텀을 확보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작년이죠. 작년 9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 회복세 둔화를 좀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경기선행지수 개념은 통상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경기 흐름 가능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나타낸다는 것은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계속 파생적인 영향까지 미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네, 또 어제는 뉴욕 제조업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서 상당히 희망 섞인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미국 동부와 남부 쪽 제조업 지표가 또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죠. 이거 네. 지역적인 문제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필라델피아는 동부 지역이죠. 네. 제조업 예상과 달리 크게 좀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조업 경기 지수가 마이너스 5.8을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5.8인데 이 부분이 왜 안 좋냐? 그러니까 지금 전달에 7.5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크게 밑돌아온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상은 전문가들 예상은 오히려 10까지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업 지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위면 경기 확장 추세고 0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마이너스 5.8이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부 항목별면은 신규 주문 지수 여러 가지 인도 기간 줄어든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주문 취소가 많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5.8까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 지수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다소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코멘트는 다음 결과 지표까지 한번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지표들 내용 살펴봤는데 기업 쪽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오는 18일 이제 나스닥의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공모가가 34달러에서 38달러 사이로 정해졌다고 하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예,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상장은 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계 자금에서 미국계 자금이 좀 이탈되면서 지금 그 공모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제시하지만 성장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은 붉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스닥 쪽에서 어떤 시장의 훈풍이 오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모 후에 그 결과들을 좀 과거 사례들을 케이스를 보면은 일단은 약간의 버블이 좀 껴있는 부분들을 좀 해석하는 그 부정적 의견도 좀 나와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모멘텀이 좀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술주 중심의 어떤 훈풍을 좀 자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해외 어떤 롱머니 성격의 어떤 자금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어떤 페이스북 상장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면 적정한 가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 먼저 모멘텀이 부재된 상태에서 어떤 기술주 중심의 어떤 훈풍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SNS 시장의 어떤 확대의 어떤 그런 패턴을 봤을 때는 더 경기 침체지만 그런 쪽으로 어떤 더 반사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뚜껑은 오늘 열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미치는 미국 경기 특히 나스닥 시장의 어떤 영향들이 특히 다시 이머징 시장으로 다시 컴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 측면이 오히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버블 논란보다는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박지은 과장과 함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특히 박지은 과장님께서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5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힌트를 드렸지만 오늘 네. 뱅크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예금 인출 사태가 예상보다 조금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제 그리스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스페인까지도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런 뱅크런이 유로존에 미칠 영향들 어떻게 하면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현재로서는 네. 뱅크런의 초기 단계에는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는 남아 있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현재 ECB가 적극적으로 좀 나선다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도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리스는 최근에 2년간 시중은행에서 평균적으로 유출되는 자금의 규모는 20억 유로에서 30억 유로 정도였는데 최근에 연 이틀 12억 유로가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5월 6일 총선 이후에 현재 50억 유로가 시중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평균적인 현재 자금 유출보다는
2배 이상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스페인의 방키아는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중에 알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10억 유로가 현재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페르난도 라토레 스페인 재무차관이 뱅크런과 관련된 우려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네. 방키아가 10억 유로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현재 분위기는 일부 조짐은 현재 현실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간다면 이런 은행에서도 어떤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뱅크런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선 궁금한데요. 예,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고갈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이를 인출하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이제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신용 리스크로 확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건전성 지표의 하나로 이런 그 예금, 특히 유동성의 문제를 신용평가사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동성이 고갈되면 신용평가사들은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과 국채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ECB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현재 미온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시중의 그 동요, 투자자들의 동요도 함께 현재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등 여타 국가로 현재 확산되는 조짐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안심거리이지만 방키아나 그리스 문제, 특히 6월 17일까지 현재 재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부분이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태인데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독일의 분트, 국채가 이제 강세를 가져가는 부분이 유로존 내에서도 이런 그 안전자산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고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스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일부분은 현재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미국의 국채 시장을 타진하는 것으로 현재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독일의 분트나 미국의 국채, 여타 외환 시장에서 스위스의 프랑이나 엔화의 강세 기조 이런 부분도 현재 일부 예금 인출 사태에 나타난 외환 시장의 동요 현상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금자들의 동요 현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부와 언론의 대응 노력이 무엇보다도 기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그리스의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렇게 그 시중은행이 언제 유동성이 고갈될지 모르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 은행에 그냥 맡기기보다는 현재 현금으로 실물로 찾아서 자신이 보유하겠다라는 욕구가 상당 부분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에서 스페인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전염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런 그 조짐과 잠재적인 영향력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유동성의 확보 문제 이런 쪽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 유럽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 있는 스페인이나 그리스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안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발언들 이런 부분도 시장에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적절한 시기가 현재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가 현재 유로존 탈퇴 문제 이런 부분에 현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서는 뱅크런 이런 부분은 무질서한 디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뱅크런이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결과적으로는 네. 뭐 좋지 않다고 봐야죠. 부정적 영향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강세 통화의 강세 국채 이런 쪽에 이제 투자자들이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인도 시장의 루피아가 현재 사상 최저치로 나타나고 있고, 이 밖에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나 그다음에 터키의 리라, 그다음에 원화에 대한 시각도 현재 상충적인 내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파급 효과가 현재 국제 시장에서 목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긴축 재협상에 대한 독일과의 문제를 빠르게 봉합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CB가 시장 안정화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적절히 나서줄 수 있는 그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IMF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협상을 6월 재총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내용들은 그리스에 대한 압박이 이런 예금 인출 사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와 스페인 시중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뱅크런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입주행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3% 하락에 비하면 반등은 미미하지 않았나 싶은데 외국인의 매도도 장 후반으로 다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어제 장 마감 상황 다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상당한 부진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전전일 국내 증시가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당연히 미국과 유럽 증시가 전전일 크게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침부터 노무라증권을 통한 대량 매수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유입됐었습니다. 네. 또한 국내 기관들도 약 1,300억 가량 이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세 가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해외 증시의 양호한 마감, 그리고 노무라 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수세, 마지막으로는 기간에 1,300억 가량의 순매수, 특히 이제 증권을 제외한 이 투신과 기금공제 기관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그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은 또 두 기관만 합쳐서 2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시장의 약세는 뭐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노무라 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수와 기간의 대량 매수를 압도하는 시장 심리, 압도하는 뭐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유럽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보다 시장의 수급과 심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 JP 모건의 손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최근 JP 모건의 파생 상품 운용 손실이 20억 불로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전일 10억 불이 추가 손실됐다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가 심리가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JP 모건의 파생 상품의 그 방향성이 경기 호전 쪽에 베팅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꼬인 수급은 당분간 풀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적 특징 보였던 업종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그래도 낙폭이 그동안 컸었던 화학주는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강세 업종의 전기가스 업종과 화학, 건설 이런 업종이 나타나는데 전기가스 업종은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겠고 화학과 건설은 뭐 대표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이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이제 낙폭과대주들로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학과 건설은 특히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기간이 가장 크게 순매수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전기가스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고점권역까지 지금 큰 폭으로 6% 강세를 보였는데 대형 가스전 추가 발견 소식과 위축된 투자 심리가 경기 방업종으로 외국인 수급을 이끌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 중에서는 그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화장품 중소형주들입니다. 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에이블 CNC 뭐 이런 종목인데요. 얼마 전에 코스맥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중국의 제2공장에 대한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대가 되면서 실적이 안전한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면서 이 코스맥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콜마나 에이블 CNC의 강세도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뭐 전일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뭐 그 화학업종 SKC, LG 화학, 뭐 금호석유, 호남석유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지금 그 전전일부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시장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네. 이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기아차가 시장의 상승률보다 덜 상승하거나 시장의 하락률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이런 주도주 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상당히 오랜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시장보다 약하다는 것은 주도주의 어떤 그 시장 예시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 당분간 시장은 녹록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IT나 자동차가 좀 무너지면서 이 대한업종으로 그동안 IT가 자동차가 강세를 보일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이 화학업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 수급이 좀 옮겨가는 이러한 양상들이 네.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장중에 이런 루머도 들어왔습니다. 각종 기금들이 자금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인데 이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 과대주들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라는 뭐 루머도 돌았고요. 다음은 건설업종인데 건설업종의 수급은 뭐 화학업종의 수급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겠습니다. 낙폭 과대 쪽으로 해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인데요. 하락업종은 비금속 광물업종이라든가 섬유유업 의복업종 그리고 음식료업종 네. 이런 업종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세 업종의 공통적인 현상이 이 세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없는 종목이라는 건데요. 유동성이 부족한 이러한 업종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전전일 유동성이 풍부한 이 IT와 자동차를 기점으로 해서 먼저 하락하고 유동성이 없는 종목으로 해서 차후 둔화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시장이 위축된 전일 시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네.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종목별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STX 그룹주가 모두 10% 이상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꾸준히 팔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좀 매수해주면서 어제 주가가 6% 좀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예, 먼저 STX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관련주 모두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원인은 이제 SX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강한 재무구조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 결국에 강한 재무구조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SX그룹이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없는 게 아니냐. 즉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시장의 우려 섞인 시각이 그룹사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룹사뿐만이 아니라 이 채권은행단에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의 급락세까지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루머가 어쨌든 좀 증폭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JP모건 10억 불 추가 손실 소식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JP모건의 추가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시장이 둔화되면 추가적으로 더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모든 이슈를 배제하고서라도 이 수급적 논리로 본다면 JP모건의 손실이 확정될 때까지 이 시장은 쉽게 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가 시장보다 약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좀 살펴볼까요? 오늘 해외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시장보다 부진한 이러한 국면에서는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 시장이 위축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즉 이제 심리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냐. 즉 지금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오늘도 급락할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좌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 현명하겠냐 아니면 최근에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본다면 단연 후자가 아닌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빨리 이겨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을 기회 국면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단기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즉 결국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지금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실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중소형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매도를 하고 이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는데요. 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형주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화학이나 건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손실은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를 버리고 대형주로 갈아타는 전략,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기회를 봐서 대형주로 갈아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향후로 생각한다면 좋은 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3호가 오늘 새벽 1시 39분 일본 규슈 남단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4월보다 2.4%, 백화점 판매는 3.4% 각각 감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2, 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안이 1년 6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심의 중이던 개포지구 5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지역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해 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급 3.5%, 무사고 수당 4만 원 인상안에 노사는 합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3호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으로 한반도를 촬영할 수 있게 됐네요. 예, 오늘 새벽 1시 39분 아리랑 3호를 실은 일본 로켓이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16분 뒤 아리랑 3호는 발사체에서 분리되면서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요. 그 이후에는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아리랑 3호는 앞으로 4년간 지구 상공 685km 떨어진 높이에서 매일 지구 주변을 14바퀴 돌면서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아리랑 3호 과연 어떤 위성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이 부족해서 일본 로켓을 빌려서 이번에 발사하게 되긴 했지만요. 아리랑 3호 자체는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다목적 실용 위성입니다. 앞으로 아리랑 3호가 촬영하는 영상은 기상재난 예방과 환경 관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게 됩니다. 아리랑 3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국산 위성인데요. 1999년에 처음 제작한 아리랑 1호는 미국 TRW4와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했고 아리랑 2호는 국내 주도로 개발했지만 주요 부품 제작에는 해외 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랑 3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세트랙 I 등 국내 기업체들이 협력해 제작한 위성입니다. 아리랑 3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서브미터급 위성, 즉 지상 1m 이하의 목표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아리랑 3호가 갖춘 이 같은 기능을 통해서 초고해상도 위성 영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세계 지구 관측 위성 영상 시장은 2018년까지 약 4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내수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판매만 봐도 그렇던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죠? 예,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요.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4월보다 2.4%, 백화점은 3.4% 각각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은 미국 광우병 발병과 수산물 가격 상승, 의무유업 실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는 주 5일째 수업에 따라서 아웃도어와 스포츠용품 판매는 늘었지만 봄 의류 판매 부진과 가전제품 판매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네. 강남 재건축의 대표적인 단지인 개포주공 2, 3단지 재건축안이 서울 도시계획안을 통과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예, 서울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0제곱미터, 즉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30% 이상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개포주공 2, 3단지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소형 비율이 주공 2단지는 34%, 주공 3단지는 약 30% 적용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나머지 1사 개포주공 단지에도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개포주공 3단지 주민들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소형 비율을 높여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번번이 서울시에서 반려됐는데요. 이번에 소형 비율을 더욱 높여서 서울시에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에서 막혀있던 강남 재건축 방안이 1년 6개월 만에 통과가 된 것인데 시장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중공 2, 3단지의 경우에는 일단 시의 요구를 시민조합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막혀 있었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저층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시형과 개포주거 1사단지 등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단지의 경우에는 소용 비율을 서울시가 제시한 것만큼 높일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강남 재건축 시장은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타결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총 파업 시간이 새벽 4시였는데요. 그 4시를 45분 넘긴 시점에 극적으로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네. 노사 양측은 오늘 새벽 가진 비공개 협상에서 기본급 3.5% 인상과 무사고 수당 4만 원 인상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밤새 물밑 협상을 계속 벌였으나 무사고 수당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결렬됐었는데요. 결국 박원순 시장이 새벽 3시쯤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본격 방문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